안녕하세요. 한국사교사 박용국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었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원격으로 줌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문제나 혹시 수업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나 큰산의 쪽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학기는 현대사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1학기 때까지 배웠으면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8.15 광복, 1945년 광복을 이룬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부가 수립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을 하고 정부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리고 민족사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과 통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광복 이후에 남북 분단이 시작됐고 그것이 6.25 전쟁으로 폭발하게 됐는지 그렇게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광복 이후에 그냥 뚝딱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광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내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일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승리해서 한반도에서 일본을 밀어낸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 45년 이전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있었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얘네가 한 편이었는데 나머지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그 대표들이 독일이랑 일본이 이제 거의 패망의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 식민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상들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943년 카이로라는 지역에서 회담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이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의 그 대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본이랑 독일 얘는 식민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얘 해방시키자, 얘 해방시키자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반도에 조선, 대한제국도 들어와 있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45년 거의 이제 일본, 독일이 패망의 끝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때 얄타 지역에서 역시 정상들이 회담을 하면서 이 얄타 회담에서는 중요한 내용, 소련이 대일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소련은 유럽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전쟁을 하는 포인트를 이쪽 유럽 쪽에 독일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태평양 쪽에 일본과 싸우고 있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이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은 군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랑 전쟁하느라 모든 에너지, 모든 군비를 모두 다 쏟아붓게 되면은 이 독일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세계 경제, 정치, 패권에서 우리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남쪽 지방, 태평양 이쪽 지방, 동남아 지방은 미국이 해결하지만 소련의 적절한 힘을 빼기 위해서 소련은 이쪽 만주 지방에 있는 일본군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우리가 연해주라든가 만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일본의 이 극동방위군이라고 하는 그 만주 지역의 군대들이 이미 패망 소식을 알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련은 힘도 쓰지 않고 일본군을 밀어내면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적당히 선을 그어요. 이 이상은 내려오지 마 라고 해서 선을 긋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38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선 북쪽 지방은 소련이 일본군의 잔당을 제거하고 이 남쪽은 미국이 이 전후 처리라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얄타 회담이 되게 됩니다. 이 얄타 회담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38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는 이 카이로 회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우리의 독립을 열강들이 인정하는 이런 회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런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열강들의 타의에 의해서만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 일본과 맞서 싸우면서 혹은 국내에 일본 잔당 세력을 밀어내면서 준비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왼쪽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입니다. 독립운동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은 우리가 1학기 말미에 배웠듯이 사회주의 세력이 많은 조선의용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축이 된 한국 광복군 두 세력으로 나눠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안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왜? 조선 안에서도 이 일본의 패망과 우리가 독립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내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데 너희도 망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라든가 모든 어떤 시설들을 폭파시키고 없애버리고 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재건을 하는데 엄청나고 길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곱게 보내줘야 될까요? 그렇다고 저 일본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될까요?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일본이 남겨두고 간 토지, 산업시설 이런 건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본 너네가 정리하고 나갈 시간 한 달 정도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뺏었던 거 그대로 두고 나가 라고 하면서 이 적절한 이 조절을 했었던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움직임,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움직임과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렇게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5년 8월에 미국은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게 됐고, 일본 천황이 8월 15일 패망을 선언하면서 우리도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광복을 맞이한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의 분단의 움직임으로 가기 시작해요. 자,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얄타 회담으로 인해서 38선 이북 지방은 소련 군대가 그리고 38선 이남 지방은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한다라든가 나라를 운영할 만한 이 정책이라든가 구체적인 기구라든가 힘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련과 미국이 대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일단 소련은 별 걱정이 없어요. 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 쪽 사회주의잖아요. 대부분의 지식인과 정부를 만들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별 걱정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치안적으로 나라적으로 별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냥 도움만 주면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요. 왜?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사회주의는 지식인들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체득하는 좋은 사상과 이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부기관 독립운동 세력을 준비하던 기관들도 조선의용군, 사회주의 세력들이죠. 한국광복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그리고 여운형이나 안재홍 이런 분들도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그냥 정부가 만들어지게 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중국 또한 공산당의 세력이 커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그냥 한반도를 둔다라고 하면은 이 동아시아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기구가 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구의 대표적인 기구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다 들어올게 라고 했더니 미국은 이 임시정부의 요원들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을 부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용했던 세력 누굽니까? 친일파예요. 왜? 친일파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말 잘 듣잖아.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념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살게끔만 해준다고 하면은 친일파는 미국에게 충성을 다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은 친일파를 인정을 하면서 주요 관공서에 요직에 그냥 두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45년 12월에 미국, 소련, 영국 이런 세 나라의 수상들,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한 거는 한반도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면서 열강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먼저 얘네는 당장 정식 정부를 만들 힘은 없으니까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자. 이때까지는 남북 분단 아니에요. 하나의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얘네가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정부가 하는 일이 몸에 체득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신탁 통치, 믿을 만한 사람이 위탁 대신해서 통치하자. 단 최대 5년까지만, 5년 이후에는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부를 운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게 5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다른 식민지 국가 중에 해방된 나라는 100년 동안 신탁 통치하자 이런 결정을 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한반도의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미국과 소련이 중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정부를 만들 힘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정부를 운영한다. 이거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 그리고 자신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이념적인 것을 너무 깊이 주입시키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우리나라 신문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겠죠. 대중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부 우파 세력들, 특히 이 친일파를 중심으로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독립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간에 소련과 미국이라는 이런 놈들이 또다시 신탁 통치를 변질해서 우리나라를 또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신탁 통치 반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처음에 들고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듯이, 광화문 집회를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신탁 통치 반대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좌익 세력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반대를 하는데, 이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은 이상한 거예요. 소련은 우리가 그냥 정부를 만들게 도와줬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식민 지배한다라는 뉘앙스를 보이지? 라고 해서 요인들을 이 소련에 파견해서 직접 물어보니까 아니야. 일부 우익 세력들이 이거를 포장하고 과장해서 발표를 한 거지, 신탁 통치 5년 이후에 도와주고, 그리고 이 5년보다 이전에 너희가 정부를 만들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일찍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를 시위를 하다가 여기에서 철회를 해요.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우익 세력은 더더욱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모스크바에서 열렸지? 그리고 또 좌익 세력들, 소련을 중심으로 이거 반대 집회 참석 안 하고 있잖아.
이 좌익 세력과 소련이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모스크바 3.3회의를 결정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좌익 나쁜 놈, 야 우익 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친일파 세력들은 좌익을 극도로 비난하고 그 앞장서면서 반공투사,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투사로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친일파가 이제 생존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주도적 역할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스크바 3.3회의의 결과 우리나라 문제는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대표가 야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할 요인들을 정하자.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면 좋을까 리스트 쭉 갖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를 임시정부를 원하는 사람들, 즉 모스크바 3.3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들만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해야 회의가 되지 않겠냐. 야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는 애들을 굳이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해봤자 뭐가 진행이 되겠냐. 모스크바 3.3회의에 대한 지지 세력만 데리고 와서 임시정부를 구성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갖고 왔어요. 근데 미국이 이 명단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건 안 돼. 왜? 당연히 모스크바 3.3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사회주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니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을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데리고 와서 회의를 진행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미국은 원하면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명단을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얘네들 데리고 와봤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애들인데 뭐하러 데리고 와? 야 아니야 그래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이 모스크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누구를 데리고 회의할 것인가 결렬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46년 6월 우리나라 민족의 대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이승만이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던져요. 어쨌든 좌가 싫든 우가 싫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우리나라가 서로 갈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힘을 합치냐. 원하면 원하는 지역에서만 정부를 만들면 되지 않냐. 야 우리 사회주의 세력들 저 38순 이북으로 다 밀어내고 남한 쪽에서 자유주의 세력들만 정부를 구성하면 되잖아. 왜 싫다는 애들 결코 손을 잡고자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쟤네랑 어떤 중용점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쟤네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이게 좀 안타깝죠. 왜? 우리나라의 대표 민족의 지도자가 남북 분단을 종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정말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분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좌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영을 합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중도파였던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내용도 미국이 지지를 해요. 선생님 미국은 우익 세력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세력들 다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좌익 세력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런 정책을 지지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 가지 색깔이 너무 강한 나라가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자기들이 개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얘네들이 싸우고 얘네들이 섞여 있어야 미국이 개입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군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들어서 야 사회주의 자유주의 진영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적절히 섞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했던 구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농경국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나가면서 수많은 토지를, 농경지를 두고 갔겠죠.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당연히 어떨까요? 야, 나라의 땅은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무상으로 몰수, 전체 나라에서 뺏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분배를 해서 다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자.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익 세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익 세력은 특히 친일파들이 많이 생존해 있다라고 했죠. 얘네들은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에서 뺏어서 나눠준대요. 이런 정책을 원하진 않겠죠. 개인의 재산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유상, 돈을 주고 몰수한 다음에 당연히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아야 된다.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와 우가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좌우합작 운동에서 여원영과 김규식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야, 우익 세력, 너희가 원하는 건 너희 재산 뺏기는 거 아니지? 알았어, 국가에서 돈 주고 살게. 야, 좌익 세력, 너희들은 이거를 사람들이 다시 돈 주고 분배한다 그러면 또다시 자본가들이 더 큰 이득을 얻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 똑같이 나눠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 이게 뭐 말로는 좋지만 정책상 실효를 거두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국가에서 그런 거를 유상으로 매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부 예산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아직 해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세금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걸 유상으로 매입했다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무상 분배를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국가는 빚을 지어서 땅을 사들였는데, 혹은 또 사회주의가 반대하는 거는 그렇게 돈을 주면 자본가들에게 또 돈이 가는 거잖아. 근데 또 무상 분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익, 우익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친일파 처단 문제. 사회주의는 당장 처단하자. 우익 세력에서는 친일파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좌우, 물과 기름은 아무리 손으로 섞어봤자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갈라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좌우합작 실험칙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좌우를 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지만 결국 좌우익을 모두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좌우합작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좌익, 우익 모두 다 참여를 안 해요. 중도파들만 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주도했던 여운형 선생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미군정도 이제는 우익 친일파 쪽으로 좀 돌아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처음에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차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불을 붓는, 기름을 붓는 거, 이 갈라서는 불길에 더 기름을 붓는 상황이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고 종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좌우합작이 불발된 다음에 좌익과 우익은 어떻게 더 극명하게 갈라서고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좌우가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보인 그런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남북이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집에서 건강 잘 챙기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